안녕하세요. 수놓으며 책수다 6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 보흐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입니다. 이 책은 구입한 지 몇 년이 지난 책인데요. 구입 당시 여러 매체에서 찬사가 많이 이어져서 그리고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한 책입니다. 책도 얇아서 금방 읽겠구나 하고 구입했는데요. 사실 구입했을 당시 처음 1장만 읽고는 책꽂이에 꽂혀 몇 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이번 기회에 다시 눈에 띄어서 이제는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꺼내 들었습니다. 책의 뒤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35년째 책과 폐지를 압축하느라 활자에 찌든 나는 그동안 내 손으로 압축한 책들과 흡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저는 이 문장을 발견하고는 이미 책에 빠져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밀란 쿤데라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체코 최고의 작가라는 찬사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체코를 대표하는 작가는 밀란 쿤데라 아니었나요? 사실 보흐밀 흐라발이라는 이름은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저만 몰랐던 건지 궁금증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볍게 읽으면서 한 해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꺼내든 이 책은 예전과 비슷하게 2장쯤에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만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책이라고 추천하는데 나는 왜 쉽게 책장이 넘어가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동안 소파 위에 책을 놓아둔 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마음 잡고 집중해서 읽어 내려갔어요. 역시나 끝까지 읽긴 했지만 이상하게 문장들이 제게 쉽게 스며들지 않는 기분이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건 제가 체코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이기 때문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소설 속의 배경인 그 당시 체코의 사회적 분위기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끝까지 다 읽은 후 체코에 대해 좀 더 찾아본 후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체코가 그 시대에 어떤 분위기였는지, 화자는 왜 그 많은 책들을 압축해서 폐지로 만들어야 했는지를 배경을 좀 알고 난 후에야 좀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책 속에 담긴 문장들이 좀 묵직하게 느껴지면서 큰 울림이 있었어요. 사실 이 책은 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늙은이의 목소리입니다. 책과 폐지를 압축하는 일만 35년째 지하실에서 혼자 해내고 있는 한티아라는 이 인물은 5년 후에 은퇴하고도 그 압축키를 구입해서 자신만의 폐지 덩어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순수한 노인입니다. 그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지금처럼 자신의 방식대로 책들을 압축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책들을 골라내어 읽고 혹은 보관하여 은퇴 후 자신만의 속도로 그 책들을 압축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노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역사적 배경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책을 읽다가 집중이 안 되었던 건 한테라는 그 인물이 숨쉬고 있는 그 체코의 풍경이 전혀 그려지질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체코에 대해서는 동유럽에 있다는 것, 아름다운 프라하라는 도시와 밀란 쿤데라, 프란츠 카프카가 있다는 것밖에 모르는 저여서 한테라는 노인이 말하는 그 시대의 느낌에 대해서 전혀 감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불어 이건 집중해서 한꺼번에 읽어내려가야 할 책인데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던 저에게는 책장을 덮고 며칠 뒤 책을 다시 펼치면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는 몇 시간 만에 집중해서 읽었더니 좀 더 분명하게 느낌이 전달되었어요. 우선 다른 유명한 작가들을 제치고 왜 보흐밀 흐라발이 체코의 국민 작가일까가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의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지만 독일어로 소설을 썼고요. 밀란 쿤데라는 보흐밀 흐라발과 비슷한 시대의 작가지만 프라하의 봄 이후로 프랑스로 망명해 프랑스어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보흐밀 흐라발은 끝까지 체코에 남아서 체코어로 글을 썼으니 체코의 국민 작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저서는 대부분 소련 점령 시기에 금서로 분류되어서 지하에서 출판되었고 후에 198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체코와 관련된 소설들을 보면 배경으로 프라하의 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유명한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이 역사적인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역사에 거의 무지한 저는 정확히 이 사건이 무엇인지조차 몰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체코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독일 점령하에 있었는데요. 종전 후에 다시 소련 체제에 놓이게 됩니다. 체코 내에서는 야당이었던 공산당이 프라하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후 계속 경제정책을 내놓지만 경제는 악화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수정주의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968년 1월에 둡체크라는 새로운 인물이 권력을 잡으면서 소극적인 수정주의에서 급진적인 자유주의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때 언론 출판의 자유도 다시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소련 체제에서도 벗어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이 퍼져나갑니다. 네, 이때가 바로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봄처럼 정말 짧은데요. 이후 같은 해 8월에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침공으로 이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1989년 공산당이 붕괴될 때까지 체코는 소련의 영향력 아래 공산국가로 지속됩니다. 네, 이런 역사적인 정보를 몰라도 책을 읽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알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서 그리는 그 시대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 독일의 지배하에서 다시 소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이념들이 대립하던 시대라서 또 얼마나 많은 책들이 금서가되고 버려졌을지, 결국 한티아라는 인물이 왜 그렇게나 많은 책들을 압축해야 했는지, 더불어 그 소중한 책들을 그저 폐지로 만드는 걸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성스럽게 여겼는지 그 역사를 알고 나니 좀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종전 후 1960년대 공산주의 체제 하일 때의 체코 프라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지하실에서 35년째 책들과 폐지를 압축하는 일을 하는 함티아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종전 직후에는 히틀러에 관한 책들도 산더미처럼 쌓아서 폐기했고 공산주의 체제의 현재는 많은 금서들이 폐기장으로 들어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금박의 장서들도 때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폐지들과 함께 폐기되어 그저 커다란 한 덩어리가 됩니다. 사실 이 책은 첫 장을 펼치기도 전부터 책의 뒤에 적혀있는 몇 문장만으로도 주인공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지 명백하게 보입니다. 다만 왜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결말로 가게 되는지 궁금해져서 책장을 넘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첫 장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궁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저 한티아라는 인물이 나레이션하는 그 문장들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네, 첫 문장을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5년째 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일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러브스토리이다. 나는 맑은 샘물과 고인물이 가득한 항아리여서 조금만 몸을 기울여도 근사한 생각의 물줄기가 흘러나온다.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 나는 이제 어느 것이 내 생각이고 어느 것이 책에서 읽은 건지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35년간 나는 그렇게 주변의 세계에 적응해왔다. 나는 근사한 문장을 통째로 쪼아 사탕처럼 빨아먹고 작은 잔에 든 리큐어처럼 홀짝대며 음미한다. 사상이 내 안에 알코올처럼 녹아들 때까지. 문장은 천천히 스며들어 나의 뇌와 심장을 적실 뿐 아니라 혈관 깊숙이 모세혈관까지 비집고 들어온다. 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감탄하면서 읽었을 것 같은 공감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사한 문장을 사탕처럼 빨아먹는다든지 리큐어처럼 홀짝대며 음미한다든지 사상이 내 안에 알코올처럼 녹아내린다. 문장이 혈관 깊숙이 모세혈관까지 비집고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 아마도 문장을 탐닉하는 사람들이라면 느껴보셨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서가들이 사랑하는 책이라는 걸 초반부터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많은 책들을 압축기에 넣어 큰 덩어리로 만드는 일을 하지만 진정한 책이란 화염 속에서도 조용한 웃음소리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책들을 써온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왕국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책들이 버려져 압축되는 그 지하실은 사실 한티아의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없이 버려지는 책들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듯 중요한 책들을 발견합니다. 성서나 도덕경, 헤겔이나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의 책들도 그에게 발견되어 다시 살아납니다. 그는 일을 하다가 그런 책들을 발견하면 따로 보관해 두거나
그 자리에서 그 책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으로 가져간 책들이 2톤이 넘어서 그는 집에서도 매일 그 책들에 깔릴 것 같은 불안감에 지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산만이 그를 숨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단순히 책을 압축해서 폐지를 만드는 노동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책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삶을 숭고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태아의 지하실은 책들의 장례를 치르는 곳과 같습니다. 한태아는 책들의 죽음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의 책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들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35년째 책과 폐지를 압축하고 있다는 문장이 그것입니다. 이 문장이 한 번만 등장했다면 깊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법도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반복되어 나오면서 35년째 같은 일을 해온 그가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책들을 압축하고 또 책들을 살려냈던 그가 점점 숭고해 보입니다. 그건 절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수많은 책들 속에서 눈에 띄는 귀한 책을 발견하면 따로 빼어두었다가 덩어리로 압축된 폐지 위에 올려놓고 명화로 감싸서 마무리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명화로 감싼 폐지 덩어리, 그 안에 들어있는 각기 다른 소중한 책들. 그런 사소한 일들이 한태아를 하루하루 기쁘게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건 전진과 후진, 초록색 버튼과 붉은색 버튼, 근원으로의 후퇴, 미래로의 전진, 혹은 근원으로의 전진, 미래로의 후퇴라는 이미지입니다. 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비슷한 이미지들을 가지는 단어들입니다. 어쩌면 그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전진과 후퇴, 혹은 후퇴와 전진이 오가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찬란했던 문화나 사상들이 기록된 책들을 그저 한 덩어리의 폐지로 만드는 일은 후퇴인 듯 하면서 그 일들에서 의미를 찾아내서 내면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한태아의 행동들은 또 전진과 같이 느껴집니다. 후퇴와 전진이 뒤엉켜 있는 그 시대야말로 이 책에서 말하는 너무 시끄러운 고독의 배경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한태아는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몇 번 겪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외삼촌의 죽음, 그리고 사랑했던 집시 여인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들을 묘사할 때 자신의 일과 겹쳐서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태워지던 화장터에서는 자신의 일터인 지하실을 떠올립니다. 시신을 태우고 남은 뼈들을 곱게 가는 행위를 자신이 책을 압축하고 덩어리 만들어내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는 외삼촌이 생전에 수집해 두었던 금속 조각들을 관에 함께 넣어줍니다. 자신이 일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꾸러미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외삼촌의 관을 아름답게 장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은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일처럼 책의 죽음을 다루기 때문에 똑같이 숭고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태아가 원하는 결말로는 가지 못합니다. 공장화된 거대한 기계가 기계적으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하고 감정 없는 그 엄청난 기계와 사회주의 노동 단원들과 마주한 한태아는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절망으로 밀어넣은 사건은 따로 있었는데요. 만차라는 여인과의 재회입니다. 그녀는 과거 한태아의 사랑이기도 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치욕된 사건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애틋한 사이가 되려고만 하면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겪게 되고 그때마다 사라졌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거대한 기계에 밀려날 것 같은 이 불안한 시점에서 한태아는 만차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책이라면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던 그녀가 말년에는 천사의 형상과 비슷한 성스러운 경지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느 날 천사의 계시를 받아 그 말을 따라 행동했더니 현재의 자신에 이르렀다는 말은, 그리고 그녀의 성스러워 보이는 얼굴은 책을 통해 쉴 새 없이 표징을 구했던 자신을 우습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자신은 아무런 메시지도 받지 못했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많은 책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맞서고 있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태아는 자신이 전부였던 일과 신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이 책의 1장은 책에 대한, 자신의 일에 대한 한태아의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문장이었던 3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는 한태의 말과 전진과 후진이라는 말들의 반복은 어느 순간 그의 삶을 채우는 커다란 발자국처럼 느껴져서 한 발 디딜 때마다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줍니다. 압축기가 책을 누를 때 들리는 거대한 소리처럼 반복되는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울려서 그 인생의 중요한 의미였다는 걸 계속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제목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인데요. 시끄럽다는 건 화자의 바깥일까 내면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책을 읽기 전에는 당연히 내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없이 고독하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 고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고독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제 내면은 결코 조용하지 않고 오히려 소란스러울 때가 많았고 그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기 위해 고독해지고 싶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내면뿐만 아니라 바깥의 시끄러움도 포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에 변화가 많은 시기라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회였고 그가 일하는 주변에는 그를 가만두지 않는 소장이나 쥐들이 항상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 또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항상 고독했다는 것이 어쩌면 그 시대의 아이러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인생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인생책이라고까지 아직 말은 못하겠지만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는 잘 고른 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태가 책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올해 책에 대한 사랑으로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이 수놓으며 책 수다가 저만의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혼자 좋아하는 술을 놓으며 책 수다를 떨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언제나 그랬듯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기는 했지만 언젠간 이 책 이야기를 누군가와 다시 펼쳐놓을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